몇 차례 대화를 해본 것을 종합해 보면 한치의 양보가 없습니다. 양당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는 없을 겁니다. 21대 국회 구성에 대한 민주당의 작심은 결심이 아니고 작심입니다. 작심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장을 반드시 결행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오후에 저희들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겁니다. 더 이상 추가 협상은 하지 않겠습니다. 추가 협상이라고 이야기하니까 협상이 무슨 진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협상은 없었고 협박만 있었다. 편집 없는 날선 톡구의 진수 라이브 설전 시간입니다. 최민희 전 의원,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예. 이 정치는 역시 생물인가요? 아니면 한국 정치가 역동적인 건가요? 역동적인 거는 긍정적인 측면인데 또 반대로 말하면 너무 예측 불가능한 측면일까요? 오늘 국회 원래 원구성 협상 시한이 오늘이었는데요. 결국은 사흘 미뤄졌네요. 오늘 네. 결국 국회 본회의장이라는 게요. 네. 국민이 지켜보시는 연극 무대와 같습니다. 본회의장은 연극 한편의 무대예요. 연극이죠. 예. 그래서 지금 오늘 3일 이제 미뤄졌잖아요. 근데 본래 6월 8일 날 원구성 해야 돼요. 그걸 6월 12일로 미뤘다가 예. 다시 6월 15일로 미루게 된 것이. 다음 주 월요일이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나 박병석 의장 입장에서는 첫째는 협상의 시간을 벌고 미래통합당에 여유를 주는 모습.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3~4번을 좋아하잖아요. 우리 정서가. 제가 아까 한편의 연극을 하는 거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주말을 거치면서 다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 그러면 월요일 날 상임위 구성에 있어서 핵심적인 상임위의 위원장 정도는 의결할 수 있는 네. 명분을 쌓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8일, 12일, 15일 이렇게 되네요. 지난주 저희가 이 자리에서 그 주말 새 네. 굉장히 협의는 많이 할 텐데 결과는 크게 없을 거다라고 그대로 됐어요. 예측했는데 그게 맞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번 주말도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3일 딱 지나고 나면 이제 월요일인데 주말 새 양당 원내 지도가 굉장히 많이 접촉을 할 텐데 네. 결국에는 그 상임위원장 중에서 법사위를 도저히 여당에서는 양보를 못 하겠다는 거고 네. 야당은 나머지 다 안 해도 좋으니까 법사위는 꼭 좀 챙겨야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글쎄요. 예. 근데 가시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또 뭐 한편으로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만은 다른 편에서 보면은 뭔가 진전이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 이제 여당에서 뭐 이건 뭐 여당이 일방적으로 제안한 것인지 아니면 뭐 가협상안인지 뭐 놓고 뭐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뭐 여당에서 어쨌든 소위 말하는 노른자위라고 하는 뭐 그런 상임위들을 양보할 듯 뭐 이런 것들을 밝히면서 법사위를 일단 뭐 가져가지만 그런 이제 소위 말하는 알짜 상임위는 보수 야당이 갖고 네. 대신에 법사위에 이른바 이제 그 게이트키핑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일하는 국회법에서 뭐 통과시켜서 그것은 제거하는 것으로 이런 정도의 이제 제안을 했는데 어쨌든 그것이 일단 받아들여지지는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어쨌든 뭐 얘기가 오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미래통합당 쪽에서도 뭔가 이제 대안이랄까요? 뭔가 제안을 한 바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법사위를 둘로 나눠서 뭐 법제위와 사법위로 나눠서 뭐 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 거니까 물론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그것을 뭐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진전되는 사항은 있으니까 저는 뭐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희망을 가져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늘 제가 대부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얘기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좀 희망을 배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원구성은 되는데요. 과거 뭐 보면 이제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무려 88일, 87일 이렇게 걸린 적도 있습니다. 그게 저 18대 국회 때 네. 그때도 똑같았어요. 그때도 지금 보면 처음에는 그 당시 이제 새누리당 그때는 저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이 처음에 이제 153석인가로 시작을 했는데 원구성 협상이 무려 87일, 88일 이렇게까지 가는 그 사이에 저 친박연대 뭐 이런 분들이 또 들어와가지고 네. 나중에 172석이 됐습니다. 당시 근데 이제 민주당 의석은 80몇 석밖에 안 됐어요. 지금보다도 훨씬 오히려 그때 야당이 더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 편차가 더 컸죠. 컸다는 그러니까 더 거예요? 격차가 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 지금 저 야당하고 여당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똑같은 문제로 공방을 벌이다가 결국은 법사위 문제까지 포함해서 야당이 그때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 겨우 17일 정도 지났거든요. 앞으로 한 70일은 더 갈 수도 있다. 네, 우리가 판례를 볼 때. 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조금 기준 잣대는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6월 8일 날 민주당이 야3당하고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국회의장단 일부를 선출했습니다. 그때 나온 얘기는 언론의 평가가 왜 미래통합당하고 합의 안 했냐 이제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제 이게 미뤄지잖아요, 조금씩. 그렇게 미뤄지는 과정에서는 또 언론이 왜 여당이 법을 안 지키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잣대가 너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헷갈리실 것 같고 저는 그 여당이 법사위를 양보할 것 같지 않습니다, 이번에. 그것은 이제 공수처장을 뽑아서 공수처를 출범시키려면 국회 인사청문위원회법 그게 개정돼야 되거든요. 그게 법사위가 결국은 만약에 게이트키핑이라고 하시는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발목 잡기잖아요. 그 걸리면 못하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대폭 양보했습니다. 국회에 들어가면 그 알짜 상임위라는 3개의 상임위가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들이 가장 선호해요. 첫째가 젖과 꿀이 흐르는 국토위. 두 번째가 모든 학교 예산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교육위. 그다음에 세 번째가 사찰과 교회 등 온갖 체육 시설까지 다 관할하는 문체위를 야당에게 양보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선 이번에 법사위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국토위를 내주면서 다시 확인한 것이거든요. 똑같은 논리로 바로 그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각종 상임위를 내줬는데 오히려 상임위 다 포기하겠다. 바로 그 이제 적과 꿀을 받아먹을 지금 통합당 3선 의원들이 아직은 정말 진심인지 신용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공개적으로 그 상임위 다 가져가도 좋다. 그러나 법사위만큼은 지켜야겠다.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는 바람에 지금 사실은 더 판이 커졌습니다. 근데 그래서 중요한 건 실리를 챙겨야 될 측면도 있지 않나 싶은데요.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계속 이렇게 법사위 하나를 놓고 나머지를 다 연동시켜서 법사위냐 아니냐의 구도로 가면 사실은 뭐 지금 뭐 여러 이제 뭐 언론이나 지적을 하지만 여당이 일방적으로 만약에 상임위원장들을 다 선출하겠다라고 할 때 막을 수 있는 수단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없는데 물론 이제 국민 여론이나 이런 데 악영향이 있겠지만 그것이 막을 수 없다고 한다고 할 때 그러면 여당이 법사위를 가져야만 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면 그 법사위가 그 지금 얘기한 게이트키핑 기능이 살아있는 법사위면은 더 안 좋은 거잖아요. 오히려 그것을 제거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고 법사위는 어떤 법사위가 원래 일반 상임위처럼 감당해야 될 어떤 검찰이나 사법부와 관련된 어떤 이런 사안들을 담당하고 나머지 상임위를 합리적으로 배분하면 사실은 풀리는 문제라고 보이는데 계속 왜 법사위 이 하나 원포인트를 해가지고 나머지를 연동시키는 전략을 구사해서 사실 국민들 보기에도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지 사실 저는 완전하게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강 의원님 아까 저 과거 국회 예를 들으면서 80일 이상 뭐 지연된 적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엔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사실은 뭐 똑같이 말씀을 드리면 왜 정부 여당이 이렇게 법사위에 고집을 부리는지 꼭 이렇게 연연해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꼭 지키려고 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은 그 과거처럼 이렇게 야당과 협상을 하면서 최종 협상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무언가 180여 석에 가까운 거대 여당의 힘으로 또 한번 몰아치기를 할 거고 결국엔 그 결과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이 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 변호사께서 좀 전에 이제 왜 법사위에 야당이 그렇게 집착하는지 좀 이해하기 어렵다 그랬는데 물론 일반 국민이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야당 입장에서는 사실 절박합니다. 지금 어차피 수가 너무 적고 사실 국회 선진화법을 적용해도 뭐 여당 지금 뭐 이제 우호적인 다른 분들하고 조금만 연대해도 바로 법안이 다 통과되는 마당에 유일하게 야당이 국회에서 원내 투쟁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 법사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제 다른 상임위를 다 주더라도 이거 하나만은 지켜야 되겠다라는 이유가 내적으로는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구태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여당도 많이 하시잖아요. 저 말은 게이트키핑이라는 명목하에 투쟁의 근거지를 법사위로 삼겠다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저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게이트키핑이라는 게 다르게 얘기하면 발목 잡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는 이게 하나의 연극 무대에서 민심의 흐름이 어디로 가느냐에 의해서 사실은 2년 후 선거, 4년 후 선거를 보고 정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그랬을 때 그런 태도가 과연 점수를 따겠냐 이런 문제제기는 할 수 있고 말씀하셨듯이 지금 여당이 과거에 그걸 갖고 그렇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발목 잡기를 하지 않습니까? 박정화 대변인 얘기하고 이렇게 또 넘어가 볼게요. 아니 똑같은 현상을 놓고도 누구는 게이트키핑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누구는 발목 잡기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정부 여당은 왜 이렇게 법사위에 연연해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의원님은 좀 전에 뭐 국회 청문회법 인사 청문회법 말씀하셨는데 2년 동안 이제 임기 2년 정도 남았는데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급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사위 연연해 그런 것 하나. 같아요. 네, 그게 지금 제일 큰 지금까지 문제죠. 쭉 국회가 이어져 오면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의 배분이나 그다음에 지금 최근 국회 쭉 오면서 법사위는 늘 야당에 줬던 이런 관례에 예. 비춰봤을 때 모든 걸 다 포기하면서까지 법사위를 꼭 해야 된다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통합 그러니까 통합당은 지난 32년 동안 관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권의 핵심적인 어떤 정책 중에 하나가 뭐 검찰 개혁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마무리하기 위한 이런 의도가 크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럼 이렇게 서로의 이익, 이해관계 그리고 뭐 어떤 스코어 이런 걸 따질 때는 마지막에 남는 건 그런 명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법사위에 게이트키핑이 있어야 되는 거냐 그러면 실제로 다른 거 다 제하고 이해관계 다 제하고 이게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를 따졌을 때 저는 과연 지금과 같은 이제 2020년의 국회에서 법사위가 굳이 그런 기능을 가져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네. 뭐 여러 언론에서 다뤘지만 처음에 법사위가 그런 기능을 가지게 된 것은 국회가 사실 법안의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에 전문성이 부족했을 때 그때 이제 만들어진 것이었고 지금은 이제 상황이 많이 다르죠. 지금 다른 상임위에도 사실 이제 율사 출신, 예. 변호사 출신 이제 의원들 많이 있고 그리고 실제 법사위에 들어가는 의원들 보면은 다 뭐 그런 법적인 전문성을 갖춘 분들도 또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이제 전 의원이시지만 박지원 의원이 과거에 이제 법사위에서 굉장히 많은 실력 네. 발휘를 했는데 뭐 변호사 자격증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볼 때도 이제는 이제 법사위가 반드시 그런 뭐 법안의 어떤 작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될 그럴 이유는 없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는 대승적으로 대명분을 따라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렇게 풀면 나머지 이제 상임위 문제도 다 풀리기 때문에 그게 좀 기대를 하고 이게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에서는 뭐 체계자구 심사권이 강한 권한이 있는 것이고요. 근데 나머지 이제 사법위원회에서는 검찰, 법원 등에 대해서는 피감 기관을 갖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라는 국회법을 내놨는데 거기서는 결국은 그 체계자구 심사권을 뭐 다른 기관으로 넘긴다든가 하는 식의 안을 내놨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번에 원구성이랑 같이 연동돼서 그 민주당이 내놓은 2라는 국회법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같이 연동되긴 하겠지만 선우가 네. 조금 다르죠. 예. 우선 상임위가 구성되고 되고 나서죠. 예, 그러고 나서 그 일하는 국회법이 논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 보면 윤리사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윤리위의 기능을 상임위 수준으로 격상시키겠다는 의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법제 기구가 아니고 윤리사법위로 예. 묶자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윤리위 기능이 만약에 강화된다면 그동안에 정말 국민 입장에서는 꼴불견 국회의원들이 계셨거든요. 국민 입장들이 국민 입장에서 예. 그런데 윤리위가 강화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여야를 넘어서 윤리위에서 일단 이제 그 해결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법제 자구 그 체계 심사권 경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21대 국회에서 도저히 그 기능을 미래통합당이 둬야된다고 생각하시면 네. 일몰제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 일몰제로 해서 4년 후에는 법제자구 체계 심사권 사실 저희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이번 국회에는 두고 다음 국회 때부터는 그냥 입법조사처가 진짜 국회의원들보다 사실은 더 전문가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일몰제로 없애는 그런 방안도 논의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근데 법적 작구 문제는 지금 저희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본질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은 그 법사위를 가져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검찰개혁이나 또 다른 공수처법이나 뭐 그 후에 있을 또 다른 무언가에 대한 보고 기능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 야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여당이나 정부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막 밀어붙이는 무언가를 좀 저지하고자 하는 최후의 수단을 잡고자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명분상으로 나와 있는 그 법의 작구 수정을 위해서 법사위를 누가 가져야 된다는 거는 외형적인 거지 사실은 본질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협상이 쉽게 되지 않을 사실 이게 거다라는 전망을 합니다. 저는 사실은 정말 청와대 뜻하고도 좀 와닿는 그 연결돼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네. 지금 대통령이 이제 임기 2년 남았습니다.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생각한 개혁 입법들 가급적 빨리 좀 이제 처리되는 거 그건 뭐 당연히 인간 이상 당연한 그 욕구고요. 그런데 그 저 협상 과정에서 뒷얘기로 들리는 얘기는 예. 워낙 교착이 심하다 보니까 여당 쪽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그러면 전반기 2년은 여당이 하고 후반기 2년은 야당 너네가 해라. 이런 안도 나왔다는 거예요. 그 전반기 2년만이라도 여당이 지금 해야 되겠다는 말은 그 2년이 바로 지금 대통령 임기하고 바로 상태원한 그 기간 아니겠습니까? 네. 이 정도로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렇다면 이 여당은
이것만큼은 정말 양보하기 어려운 거죠. 야당도 마찬가지 입장에서 지금 저렇게 상임위원장까지 고사작전까지 나가는 점 때문에 저는 월요일 날 두 가지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아마 여당 입장에서 강행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또 여야가 또 큰 무슨 사단이 나가지고 또 의장이 개입해서 조금 더 조금 연장을 하는 일이 저는 있더라도 그 예. 가능성은 전망은 네. 15일 날 결국 조심스러워. 월요일 날 뭔가 그렇죠. 있을 것 같다는 건데 근데 연기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시죠. 아니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하나 있다는 3세판에서 거죠. 세 번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예, 저는- 강찬호 의원은 아니, 두 가지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날 여당이 강행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 그렇게 보고요. 만에 하나 이제 근데 야당이 뭐 또 어떤 나름의 또 이제 투쟁 전략을 해가지고 뭘 또 어떤 그 안을 내서 다시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소금은 상정해 볼 수 근데 있겠지만 예. 앞에 게 더 강하다. 그렇게 중요한 봅니다. 거는 지금 미래통합당이 공수처에 반대하시는 거예요. 그죠? 결국은 공수처가 쟁점이에요. 예, 그리고 검찰 개혁을 위해서 검찰 개혁 후속 작업으로 이제 공수처와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 논의, 나머지 자치경찰제 등 사법 개혁 논의가 또 돼야 돼요. 예. 이거를 놓고 정부 여당이 우리는 공수처를 꼭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반대하는 거예요. 미래통합당에선. 사실 그렇게 되거든요. 과연 검찰개혁을 놓고 미래통합당이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과연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그 홍준표 의원이 얘기했듯이 그 여당이 그럼 17개 다 가져라. 정말로. 예, 그리고 책임져라. 이 안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포기할 수 없는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좋다 좋고 이건 검찰 개혁을 할 때 그 여권 내에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내용까지 개혁하겠다는 거는 저는 상당히 좀 그러니까 근데 네. 저는 근데 이거 지금 최민희 전 의원이 이제 깊은 분석일 수 있겠지만은 네. 그 여권에서 민주당에서 그 법제사법위원회를 꼭 갖겠다는 것은 오늘 7월 원래 목표였죠. 다음 달 목표였던 공수처 출범 그다음에 이후에 이루어지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세부 법안 등에 대해서 탄력을 갖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고 그게 한 이유라는 얘기죠. 그 주요 이유라는 주요 이유. 얘기예요. 야당이 물론 그게 아주 핵심 중일 겁니다. 근데 오늘도 통화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 김여정 지시법이라든가 경제 살리기가 아니라 경제 거꾸로 틀기 법 이런 말들이 지금 야당에서 나온다고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지금 최근 정세만 보더라도 여당이 계속 쏟아내고 있는 각종 추가적인 법안들 예. 이런 것도 지금 보니까는 다 밀어붙이기로 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검찰 개혁 외에도 상당히 많다. 예. 그런 점에서라도 법사위를 사수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이 야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그 이번에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그 여당에서는 이제 그 협상 시한을 계속 그 뭐 박병석 국회의장과 협의하에서 15일까지 연기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까지 안 되면은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마 강행 쪽으로 여당 위주의 강행 쪽으로 간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그러면 미래통합당에서는 뭐 주영 원내대표가 뭐 사퇴 가능성도 일각에서는 얘기가 되고 있고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이게 초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 뭐 원내대표 사퇴나 뭐 이렇게까지는 가지는 않을 거예요. 강하게는요? 오늘 아마 본회의전 끝나고 나서 의총이 다시 있을 텐데 그 안에서 이제 대여 뭐 장애 투쟁이나 이런 얘기도 논의는 되겠습니다만은 그게 얼마나 실효성 있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고요. 예. 우선 지금 앵커 말씀 주신 그런 강경책도 일단 협상 차원에서 이것저것 나왔던 얘기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습니다. 추정을 합니다. 사퇴는 좀 지나치고 제가 한번 말씀하시죠. 그 사퇴는 좀 지나치고요. 오히려 지금 삼선 이상들이 오늘 그 상임위원장 안 하겠다라고 한 거는 예.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좀 힘을 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임위원장 잃더라도 주호영 원내대표 원하던 대로 관철을 하라 예. 이런 쪽으로 해서 힘을 준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원내대표 사퇴는 이건 레토릭에 불과하다 봅니다.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삼선 의원들이 이제 뭐 상임위원장 안 한다고 했지만 어쨌든 뭐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할 것인 거고 사실 시간 지나면 해요? 그렇죠. 뭐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원구성이 뭐 이게 안 돼서 뭐 중간에 무슨 뭐 보이콧도 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치겠지만 결국은 뭐 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이제 과정이 이제 여러모로 문제인 것인데 실제 미래통합당이 그러면 이제 셈을 해볼 때 무엇이 이득이고 무엇이 손해냐를 볼 때 사실은 여당이 그냥 일방적으로 상임위원장을 뭐 독식은 못할 테니까 예. 그냥 혼자 결정하라고 하면 일정 부분 지금 이제 내놓은 자기들이 이제 협상안으로 내놓은 것대로 사실은 일정 부분 정해서 이 표결 붙여서 처리하는 게 오히려 미래통합당에게는 또 명분이 주어지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오히려 이제 일방적으로 그렇게 또 처리되는 모습이 미래통합당이 사실은 뭐 어느 정도는 또 감안하고 예. 이렇게 삼선 의원들이 이렇게 공세적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요. 네, 주말 사이에 어떻게 여야 간의 협의가 진행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좀 눈길을 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이 사전투표제도
총선에서 사전투표제도 개선을 위한 이 특별위원회 구성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일각에서 최근에 제기됐던 뭐 부정선거 의혹, 이거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거하고는 전혀 연관성이 없어요? 없는데요. 저도 네. 뭐 당사자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지금 사전투표의 원래 취지는 본투표를 좀 보완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 총선 의미를 이렇게 보면은 사전투표가 오히려 본투표에 가까울 정도의 표심에 영향을 미쳤어요. 결과에. 근데 그 원래 투표를 하게 되면은 투표 당일날 투표를 하는 게 맞고 이때까지의 국민의 표심이 반영되는 게 맞는데 네. 사전투표가 한 5, 6일 전에 앞서서 상당히 30% 가까운 투표를 가지고 사전투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원래 한 5, 6일 이후에 있어야 될 표심이 좀 왜곡된다. 예.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아마 미래통합당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고자 하고 사실은 투표를 높이고자 하면은 본투표 기간을 좀 늘리거나 시간을 늘리거나 이렇게 맞지 사전투표를 지금 이틀이나 줘서 주말을 껴서 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게 현장에서 뛰어본 저도 그렇게 느꼈으니까요. 아니 뭐 현장에선 네. 저도 뛰어봤기 때문에 그제 최민희 할 때도 사전투표 있었어요? 사전투표 있었죠. 투표율이 이렇게 높지는 않았잖아요. 2016년이에요. 근데 요번에 되게 높았다는 거고요. 네, 예. 이번에 높은 건 코로나19로 인한 그런 것이고 요인도 있고. 그런 접근은 되게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표율은 사전투표건 본투표건 다 높아야 돼요. 예, 투표는 정말 거의 유일하게 국민이 그 정치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투표율이 높은 거를 문제 삼는 건 저는 유권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의 비슷하지 않았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26.7%였고요. 최종 투표율이 66%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본 투표가 40% 정도 된 거죠.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사전 투표율은 더 높아졌으면 좋겠고 말씀하셨듯이 본 투표를 시간을 좀 늘리자. 그것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기에 이런 어떤 사전 투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한 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저는 패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게 왜냐하면 좀 이따 한번 해주시죠. 박정호 지적할 대변인 뭐 부분이- 이렇게 한 거 뭐예요? 친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제 투표율이 높아지는 거는 원론적으로 높아져야 되는 건 당연히 맞아요. 네. 그런데 이 투표라는 게 어느 시점에 정해져 있는 시점이 있고 그때 당시에 국민들의 표심이 최대 반영되는 게 맞는데 네. 지금은 사전 투표라는 게 사실은 그 본투표를 투표를 높이기 위해서 보완적인 용도로 지금 만들어지고 고안이 됐잖아요. 당일날 투표를 못 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현장에 없어서 뭐 타지에 가 있는 분들이거나 이렇게 되는 건데 오히려 지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본투표보다 오히려 사전투표가 더 그 표심을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근데 그게 상황이 이제 뭐 온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조정하고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 비율의 문제는 아닐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투표제도라는 게 만약에 하자가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계속 보완해가면서 좋은 제도를 만들어가는 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이 선거 운동 기간의 어떤 차이라든가 그래서 뭐 본투표를 하는 사람들은 며칠 더 선거 운동을 지켜본 이런 좀 이득을 얻는 것이고 사전투표를 하는 사람들은 그 기간이 짧아서 예. 뭐 손해를 보고 이런 것들은 조정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까지 뭐 부재자 투표도 있었고 뭐 선상 투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좀 본투표를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완 투표는 계속 있어 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봐서 이제 제도 보완은 필요하겠지만 특히 지금과 같이 이제 사전 투표에 대한 음모론이 있고 또 이제 일방적으로 그 사전 투표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봤다라고 생각하는 와중에 이제 이 얘기를 꺼내다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이제 안 좋은 국면이 흘러가는 것이고 그건 저는 뭐 그림상으로는 좋지 않은 그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근데 무소속 친여 성향 민주당에 지금 들어가겠다고 하시는 그 호남 지역의 무소속 이영호 의원도 이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분 의견이 상당히 이제 와닿는데요. 첫째, 이분은 뭐 저 상대 이 통합당 분이 아니죠. 이 민주당에 가까운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 얘기가 이겁니다. 이거 진짜 와닿아요. 아까 말한 대로 13일밖에 운동 못합니다. 후보들이. 그런데 예. 사전 투표해가지고 사전 투표하는 투표자한테는 열흘 정도밖에. 9일이나 열흘 정도밖에 자신을 알릴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변수를 투표에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게 가장 큰 건 그거는 뭐 정말 모두가 동의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예. 둘째로 이분이 그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마치 그 사전 투표에다가 말이지 뭐 산악회니 무슨 모임을 빙자해 가지고 지금 동원 투표를 한 정황이 상당히 많다고 이분이 우려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걸 감안할 때 가장 좋은 그래요. 방법은 투표를 네. 많이 늘리는 거예요. 그냥 아예 늘려가지고 아니, 가는 게 요거 제일 하나- 나아요. 예, 짧게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거 만약에 누군가 사전 투표하라고 강제했으면 그 말 맞아요. 그런데 사전 투표 하시는 분은 미리 결정이 된 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하루 이틀을 뭐 한 3일을 더 본다고 이분들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강제된 게 아니에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 말은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용호 의원은 국민의당이세요. 안철수 대표를 지지했던 무소속이고요. 예, 무소속인데 민주당하고 가깝지 않아요. 아, 그 이분은 해석을 좀 애초에 다른 시작을 거예요? 그렇다고 치고. 애초에 그래요. 시작을 민주당에서 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안 받겠다고 분명히 뜻을 밝혔다는 점 그래요. 사실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제가 해야 될 걸 대신해 그래, 주셔서 저는 이거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사전 투표라는 제도가 있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아까 말한 대로 그 후보가 최대한 많은 유권자에게 제대로 뜻을 전달하는 건 다른 카테고리입니다. 그걸 가지고서는 그래요. 확신된 분들이니까 미리 한다는 확신한 강제성이 없는 예, 거예요. 박정화 대변인이 강제성이 아니라 이번에 기회를- 직접 그 가장 제 최근에 말씀은 경기를 뛴 정치인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는 박정화 말씀입니다. 대변인 저는 한번 선거제도에 짧게, 관한 예. 선거제도에 관한 한 정당의 이해나 이득을 따져서는 안 되고 국민들의 표심이 정말 얼마나 옳게 반영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여야 구분 없이 고심해야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고심할 대목이 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제 그 민경호 제1야당이지만 그거하고 전혀 미래통합당이 관계없어요. 다른 거죠. 미래통합당이 이제 이 안을 이제 추진하는데요. 여당이 뭐 협조 안 하면 이거 좀 공명 그냥 날라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냥 선거 결과 불복하시면 안 돼요. 그거하고 알겠습니다. 전혀 이게 관계없는 왜 거예요. 불복이에요? 관계 없- 아까 말한 대로 지금 그렇게 보여요. 알겠습니다. 그건 주관적인 관점이시고 알겠습니다. 근거가 별로 없을 것 같네요.